연구활동비 아까 하던 거 연구실 운영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실 운영비는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여기에 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영리기관은 무슨 말이 많죠. 비영리기관 아무 말도 없어요. 비영리기관은 연구 계획서에 없어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자체 규정만 있으시다면. 대부분은 당연히 자체 규정이 있으실 거고요. 자체 규정만 있으시다면 연구실 운영비는 쓰실 수 있으세요. 계획서에 기재할 필요 없고 승인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기관은 엄청 까다로워요. 그 연구실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무용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두 번째가 연구 환경 유지비는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 가능. 계획서라고 하면 저기 옆에 기재되어 있죠.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처음에 계획서 내실 때 내셨어야 돼요. 안 내셨으면 사후적으로라도 내셔서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영리기관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제가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세부적으로 해드릴게요. 우선 느낌은 이 두 가지는 처음에 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내셨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무용품비는 비영리기관과 같이 그냥 점만 찍어 있죠. 이거는 계획서에 없으셔도 그냥 쓰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영리기관은 아예 사용 못합니다. 비영리기관만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별지 서식은 아까 사용 기준에 보시면 뒤에 별지에 보시면 서식이 있으시니까 필요하시면 그 서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두 개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에 먼저 쓰시고 승인 받고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품목을 단가 얼마, 수량 얼마, 곱해서 총 금액 얼마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하시다가 연구를 운영하시다가 이거 바꿔야 될 상황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원래 잡아놓았던 금액보다 총 금액이 변경되시거나 아니면 원래 A를 사시려고 했다가 B를 사시거나 아니면 원래는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2개 특정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하다가 모니터를 샀더라고요. 모니터는 사무용 기기에 들어갑니다. 영리기관이 썼는데 근데 이게 계획서를 딱 찾다 보니까 뒤에 별지 서식에 저거를 이미 내셨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써 있어요. 근데 저한테 리뷰를 올린데 불인정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산하시는 선생님이 놓치셨나? 라고 봤더니 모니터를 수량을 하나를 써놨는데 2개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원래 수량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따로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까지만 인정이 되고 초과된 금액은 불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씩 제가 이제 사무용 안 넘어가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이거 선생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이거 포인트가 안 되네요. 포인트가 안 돼요? 네, 안 넘어가네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자, 바꿔. 네, 제가 우선 그냥 노트북으로 엔터, 페이지 다운, 다음 페이지. 제가 우선 사무용 기기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첫 번째 나왔던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용 기기는 알고 계시는 그거 맞습니다. 노트북, 프린터,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 사무용 기기고요. 이거는 사무용 주변 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같이 USB, 키보드, 뭐 그래픽카드 사시려면 이것도 다 사무용 기기 범주에 들어가시니까 영리 기관에 쓰시려면 아까 계획서에 있으셔야 되고 비영리 기관은 계획서에 없으셔도 쓰셔도 되지만 연구활동과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시는 비용은 계획서에 없다고 쓸 수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연구와는 관련이 있으셔야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비영리 기관이 사셨는데 너무 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불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 365, 한글, 뭐 PDF 이런 것도 다 승인을 받으셔야지 쓰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2번이 나와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지금 1번 나오고요.
연구용 소프트웨어가 별도 카테고리로 한번 나옵니다. 연구 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범용성 소프트웨어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라는 범주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는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범용성,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오피스, PDF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환경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 환경 유지비의 정의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입니다. 이 연구 환경 유지비를 쓰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돼요. 요건 첫 번째 거는 연구실에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 비치하시는 거는 연구 환경 유지비가 아니고, 만약에 교수님이 덥다고 본인 교수실에 에어컨 놔달라고 해도 그거는 연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환경 유지비로 쓰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쓰실 수 있는 공간은 실험실, 실습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연구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두 번째는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덥다고 에어컨 쓰거나 춥다고 뭐 난방기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항온항습이 필요하면 어떤 장치를 사실 수 있잖아요. 에어컨을 사실 수 있고 제습기를 사실 수 있고, 요렇게 특별한 연구를 하실 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비용이지, 그냥 뭐 연구실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 달아야겠어요, 요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와 관련하여서 무슨 보통 온도를 유지하거나 습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가구 사시는 비용 있으세요. 어떤 시약을 해야 되는데 이 시약장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뭐 시약장을 사셔야 된다거나, 요렇게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 환경 유지비로 쓰실 수 있고,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리기관은 이것도 두 번째 카테고리,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있으셔야지만 쓸 수 있고, 비영리기관은 없으셔도 쓰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안 돼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사무용품비인데요. 사무용품비는 정말 많이 사세요.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뭐 펜, 자. 근데 여기서 불인정이 많이 나는 거는 개인성 물품을 사실 때 저희가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개인성 물품인지 사무용품인지 나누는 거는 애매하긴 하지만 너무 명확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불인정한 개인성 용품은 뭐 방석, 노트북 받침대, 손거울, 명함첩,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성 물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를 사시는 것까지는 좋으세요. 하지만 개인성 용품, 기호성 물품을 그 사무용품비라고 만연하게 쓰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게 A4 용지랑 토너인데요. 어제 제가 불인정하고 온 게, 이번 주에 끝나는데 토너를 뭐 검정색 5개, 빨간색 토너 색깔 들어간 거 10개, 토너 상당히 비싼 거 알거든요. 한 300~400만 원어치 사셨더라고요. 12월 달에 끝나는 거 같은데 12월 한 20일 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거 다 쓰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쓰지 않으셨다면 사무용품비도 불인정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가, 요거는 영리기관이 아예 쓸 수 없으니까 영리기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비영리기관은 소모성 비용도 쓰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소모성 비용이라면 뭐 물티슈, 뭐 종이컵, 그러니까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쓰실 수 있고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쓰셔야 되지, 이것도 너무 만연하게 쓰시면 안 되고 비영리기관만 소모성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환경 유지비는 아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을 꼭 해주시고, 영리기관은 활용 관리 계획에 없는 물품을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특히 컴퓨터, 태블릿 이런 거를 너무 만연하게 쓰시는데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재료인 회사가 있으세요, 정말로. 그럼 재료비를 쓰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보드가 재료인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키보드가 재료가 아니고 정말 이런 연구실 운영비라면, 영리기관이라면 활용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구활동비에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말씀드릴게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저희 자문 받으실 때, 뭐 대학이라면 다른 뭐 전문기관에 있으신 분들 자문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전문가 활용비 많이 쓰시고 가끔씩 기술 도입비 쓰시는 기관도 있으시고 더 많이 쓰시는 거는 사실 저 시험 분석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분석비 쓸 수 있는데 요번에 개정사항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단계 안에 써야 되는데 시험 분석비가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단계가 지나도 사용실적 보고서 발행 전까지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고 그 분석 비용 쓰실 때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요 카테고리로 쓰셔야 되고 요 시험 분석비를 쓰셨으면은 비용에 대한 증빙만 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반드시 증빙 자료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시험 분석을 하고 결과서를 안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정산할 때 결과서를 달라고 할 거예요. 결과서를 잊지 말고 자문 받으셔도 자문 받으신 내용 올려주셔야 돼요. 비용만 주시면 안 되고요. 자문 받은 내용을 주셔야지 정말로 저희가 자문 받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비영리 기관 같으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비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으실 거예요. 자체 규정이 있으시다면 본인 자체 규정 한도 내에서 뭐 시간당 10만 원, 뭐 페이지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자체 규정이 있으시다면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고, 만약에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실비 범위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에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차이나는 중요한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전문가 활용비 받으셔서 뭐 자문 받아 오실 때 영리기관은 같은 기관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관이면 주관 공동 다 합쳐서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한테는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쓰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영리기관인데 같이 수행하는 주관인데 공동기관에 옆에 전문가가 있으시대요. 그래도 전문가 활용비 쓰실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이거 불인정 많이 나고요. 영리기관은 절대 쓰실 수 없는데 비영리기관은 쓰실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기준이 있어요. 비영리기관은 만약에 같은 기관 안에서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다, 직제 규정상 동일한 부서가 소속되지 않으시다면 영리기관 내부에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 다른 기관인데 나도 비영리고 저쪽도 비영리예요. 공동도 비영리예요. 그때는 비영리기관 관에도 쓰실 수 있는데 그 비영리기관에 있는 전문가도 그 연구 같이 하는 부서 아니고 타 부서에 있으셔야 돼요. 내 기관 안에 제가 비영리예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전문가 쓰시려면 우리 동일 부서 아니고 옆 부서에 있는 부장님한테 전문가 활용비 쓰실 수 있으세요? 저 비영리예요. 공동도 비영리예요. 같이 전문가 활용비 쓸 수 있는데 그 공동이 연구부서가 하고 있는 연구부서가 아닌 다른 연구부서에 있으셔야 됩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이 직제 규정이 그 연구실 기준이세요. 그래서 같은 연구실에 있으시면 동일 부서로 보고요. 저희가 비영리 기관인데 같이 참여하는 기관에 그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쓰면 직제 규정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같은 부서인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제 규정상 같은 부서에 있지 않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비영리 기관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서 비영리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안 돼요. 비영리끼리거나 내가 비영리이거나 이것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껌껌이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건을 합쳤을 때 특정 금액을 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합쳤을 때 직접비의 40%를 넘으시면 안 되고, 이 직접비를 하실 때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전체를 합친 직접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 현금과 현물을 합쳤을 때 100인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50을 쓰시면 저희는 10만큼 불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 창출비는 불인정이 많이 나는 게, 지식재산 창출비를 사실 두 가지 경우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말이 어려워서 지식재산 창출비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특허비예요.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창출한 거를 이제 뭐 특허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을 쓰실 텐데, 이게 간접비로 쓰이는 특허비가 있고 여기 연구활동비, 직접비로 쓰이는 특허비가 있는데 이게 시점이 달라요. 연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연구 성과가 발현하기 전에 쓰시는 게 이 직접비예요. 어떤 때 쓰시냐면 연구하다 보면 이제 특허를 내려면 특허 사무소에 혹시 이런 특허 낼 수 있는지 컨설팅 받는 경우 많으세요. 혹시 이미 있어서 특허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나라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특허 사무실에 특허 진짜 받기 전에 연구하는 과정에 그 컨설팅 비용 받으실 때 쓰시는 게 직접비예요. 근데 이제 연구가 다 끝났어요. 정말 특허를 내야 되는 이제 연구의 과제 창출 시점이 끝날 때 이제 특허를 진짜 내야 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비를 간접비로 쓰신다든가 간접비를 직접비로 쓰신다면은 저희는 불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 이제 컨설팅 비용이다. 아 그럼 직접비로 쓰셔야겠구나. 아 연구가 끝나고 이제 성과가 창출돼서 정말 특허 내야겠구나 할 때는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 저희가 노란색으로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은 여기 성과 활용 지원비로 잠깐만요. 이렇게 활용 지원비 간접비로 쓰시고 아예 특허 특허 전략을 수립하신다든가 이미 다른 나라에 있는지 분석을 하신다든가 할 때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쓰실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비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단계로 모든 비용을 쓰셔야 되는데 단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쓰셔야 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장비비예요. 나머지 2개가 여기서 나와요. 요거는 단계 끝나는 12월 달에 쓰시면 불인정 납니다. 11월 달에 쓰셔도 불인정 납니다. 10월 달까지는 쓰셔야지 인정이 되는 항목이 아까 장비비 위에 이외에 2가지가 더 있는데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입니다. 제가 아까 범용성 프로그램을 쓸 수는 있으세요. 그때는 연구실 운영비로 쓰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전문 프로그램이세요? 할 때 쓰는 게 요 소프트웨어 활용비예요. 아까처럼 한글 사신다든가 오피스 365 사신다거나 할 때는 그런 범용성 프로그램을 사실 때는 연구실 운영비로 쓰셔야 되고요.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 있으세요. 무슨 어떤 도면을 그린다든가 뭔가를 분석을 하신다든가 그때는 승인을 안 받고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때 쓰시는 비용이 소프트웨어 활용비시고 이거는 장비랑 마찬가지로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쓰셔야 돼요.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 라이센스는 불인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아예 라이센스를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연구 기간 동안에는 구독을 해서 쓰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시려면 10월 달에 계약을 하셨는데 11월, 12월 비용을 못 쓴다는 말은 아니에요. 11월, 12월 비용을 쓰셔도 되는데 그거를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고 쓰시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제 정산을 하나 하는데 12월에 끝나는 과제인데 10월 달에 딱 계약을 해서 아 이거 한 달만 늦게 썼어도 불인정이었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하셔도 되고 2개월 전에 계약을 하셨다면 11월 비용과 12월 비용도 쓰실 수는 있으십니다. 똑같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요즘에 뭐 아마존 AWS,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과제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것도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하고서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는 아닌데 컨소시엄들을 다 같이 네이버 웍스라고 네, 그것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소프트웨어가 되는 건가요? 연구실 운영비가 아니고? 그게 범용성이냐 사실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챗GPT예요.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그 과기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는 없어요. 근데 하도 챗GPT 비용이 많이 쓰시니까 어쨌든 정산은 해야 되고 저희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정한 건 있는데 요거는 정산하시는 회계법인마다 다른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리기관이시다. 영리기관이면 저희는 범용성 우선 소프트웨어로 봤어요. 그럼 아까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서에 있으셔야겠죠. 네, 비영리 기관이시다. 그러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서에 없으셔도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비영리 기관은 가끔씩 이 과제 저 과제 같이 쓰신다고 하세요. 그런 간접비로 써도 저희는 우선 인정해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영리 기관이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거는 범용성 소프트웨어로 보고 저희는 연구실 운영 활용 관리 계획에 있으셔야지 인정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너무 만연하게 쓰시면 이제 좀 기준이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리기관이 쓰실 때는 좀 주의해 주시고 비영리기관은 어차피 승인 안 받고 범용성 소프트웨어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쓰시되 연구활동과의 관련성은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GPT를 네. 특별평가를 받아가지고 10개를 사용한다고 전문기관에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카이아에는 네. 검토를 받았는데 이제 회계법인에서 그럼 연구실 운영 활용 관리 계획서에 들어가 있나요? 맞아요. 아, 들어있으시면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죠. 회계법인에서 자꾸 왜 10개냐 너무 많이 쓴다. 단일 기관 중에 이렇게 많이 쓰는 곳이 없다. 근데 승인을 10개로 받아 오셨으면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불인정할 이유가 없죠. 아 그러면 상관없는 네, 거예요? 아까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서에 제가 수량, 단가를 표시하게로 되어 있으니까 수량 이내로 사용한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연구 라이센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연구 라이센스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으세요. 자기는 구독 없대요. 연구만 이게 파는 것만 하는 프로그램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사용 기간이 최소 단임을 소모하는 경우에는 사용 계약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전부 계상할 수 있음. 이게 말로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들어갔는데 이얼리, 그러니까 연 단위밖에 구독이 먼슬리가 없어요. 연 단위만 있어요. 근데 과제가 지금 한 7월 1일이에요. 12월 말에 끝나는 과제인데 그럼 계약을 하려면 먼슬리가 없으니까 애니얼리밖에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사용 기간이 그 연구 개발 기간을 넘어도 그게 최소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때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그 과제 기간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썼는데 들어가 봤는데 먼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연 단위로 하신 거 쪼개서 쓰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 12월 말까지만 쓰신 것만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구독할 때 최소 사용 계약 기간을 저희도 봐요. 최소 사용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연 단위라서 단계를 넘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정을 해드는데 더 작은 구독 기간이 있어서 단계 기간 안에까지만 쓰실 수 있었으면 단계 기간까지만 인정을 해드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해외 연구자 유치비. 요거는 원래 승인받으신 기관만 쓰실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정산하면서 요거 쓰신 기관은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승인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이 있고 만약에 해외 연구자 유치비가 나오셨으면 혹시 계획서에 승인 안 받았으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승인 받으셔야만 쓸 수 있는 항목인데 이거를 어떤 그 연구자분이 쓰셨는데 승인이 안 받았는데 쓰셨다. 계획서에 없는데 쓰셨다. 이때는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항목이니까 별로 쓰시는 기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연구활동비는 익세트라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연구활동비를 되게 쪼개고 회의비, 뭐 출장비, 뭐 외부 전문기에서 활용비 하다가 정말 없어요. 그러면 그 밖의 비용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밖의 비용에서 많이 쓰시는 게 논문 비용이세요. 논문 비용 쓰시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사사 표기가 필수입니까? 논문을 쓰면은 사사 표기가 저는 이제 대학원을 안 가봐서 사사 표기가 뭔지 몰라서 이거 정산을 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무슨 사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표기라고 하면서 이 연구 개발을 뭐 지원한 기관을 쓴다거나 이런 거래요. 그래서 사사 표기에 뭐 이 과제 번호 이런 걸 기재를 하셔야 되나 봐요. 사사 표기는 없으셔도 불인정은 이제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제 끝나기 될 쯤에는 아이리스에 과제 성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성과에는 이 논문을 등록을 하셔야지 이 논문이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사사 표기가 있으면 좋죠.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사 표기가 없어도 불인정은 아니지만 과제 끝나실 때 과제 성과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성과 등록한 화면 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밖의 비용 중에 많이 쓰시는 게 가끔씩 택배비 이런 거 쓰시는데 택배비 같은 게 조금 애매해요. 뭐 전문기관끼리 연구개발기관끼리 막 시약 보내고 뭐 이런 거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사실 택배비가 연구와 관련돼서 택배를 보낸 건지 내가 쇼핑몰에서 사고 반품을 하는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그 받으시는, 요즘에 뭐 받으시는 분 나오게 그 우체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주시면 저희가 아마 특별한 증빙은 안 달라고 할 텐데, 택배비를 썼는데 그냥 신용카드 영수증만 띡 올려놓으면 이게 진짜 연구와 관련돼서 택배비를 쓰신 건지 우편비를 쓰신 건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요즘에는 연차 정산이 아니고 단계 정산이다 보니까 막 3년 전 거 증빙 달라고 하면 짜증내세요. 그걸 지금 어디서 뭐 내가 거래병사서를 어떻게 그 회사 망했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사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을 때 증빙은 다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 이런 거 택배비, 우편료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 수수료도 요 비용으로 쓰시고 저희 회계법인한테 정산 수수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